첫 소식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중인데요. 경찰은 문다혜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다혜 씨에 대해 위험운전 치사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단순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운전 치사상죄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또 그 관련된 어떤 내용으로 대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화요일에 그 이야기도 좀 해주셨죠. 그런데 실제로 용산경찰서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밝혔네요. 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문다혜 씨 관련해서 어떤 범죄 혐의 적용 관련해서 용산경찰서가 밝힌 입장이 있네요. 위험운전 치사상 적용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은 그 택시 기사님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해가 없이 그냥 단순한 접촉 사고에 불과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는데 그게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케이스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음주운전 치사상죄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음주 상태로 인해서 내가 자동차를 운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신체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취했어도 정신이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셨어도 취하지 않고 정신이 또렷또렷했다라고 하는 게 예외적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음주운전 치상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문다혜가 어땠습니까? 문다혜가 휘청휘청하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뭐 그 심지어 이제 그 식당에 가가지고 소리를 갖다가 고래고래 질러서 오죽하면은 식당 주인이 요즘같이 불경기에 손님을 내쫓았을까.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자기 차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뭐 낮술에 취하면 누구도 못 알아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골프장에서 뭐 술 잘못 마시면 캐디도 못 알아본다 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봤어도 술 취해가지고 자기 차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나 이럴 정도로 심각하게 그래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봤더니 측정해봤더니 0.14가 아니라 0.149였잖아요. 그럼 0.15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소주 2명을 깠다는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소주 2명 못 마시거든요. 저는 마실 수도 없는 양이에요. 그런 정도에서 그 차를 운행하다가 사람이 다쳤으니까 그러니까 위험운전 치상죄, 음주운전 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도로교통법에 벌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2까지 되는 경우에는 그 징역이 1년에서 2년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벌금은 500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양형 기준을 따져 보면은 양형 기준은 통상 법정 최고형보다는 좀 낮으니까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800에서 1년 4개월, 500에서 800만 원 벌금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람이 상해가지고 다쳐가지고 그런 그 범죄 혐의가 되면 이게 도로교통법이 아니고요 특가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특가법으로 가면 형이 확 뛰어요. 어떻게 뛰느냐?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 벌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형 기준에 따를 때에도 기본이 징역 10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 이 범위 내에서 처단하라 이렇게 양형 기준이 권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 기본형에서 벌금형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형을 생각하면은 최소한 진짜 그 문다혜 씨한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오늘이 10월 10일이잖아요. 2018년 10월 10일에 딱 6년 전 오늘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해라.
이렇게 대통령 할 때 지시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지시가 지금까지 유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다혜 씨 관련해 가지고는 일벌 100개를 갖다가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택시 기사님이 뭐 문다혜 씨하고 굳이 합의를 해줄 필요가 있나,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합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그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간 문다혜 씨는 전 남편 서창월 씨의 어떤 취업 특혜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 또는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검찰에서 제기 수사 내용이 공개적으로 알렸을 때 참지 않겠다면서 SNS에 여러 글들을 막 올린 바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음주운전 이런 치상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본인이 지금 SNS에 그 다음 날이든 뭐 하루 지나서든 그 입장을 표명할 수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뭐 혹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참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할 건가 궁금하다 그랬는데 엉뚱하게 참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니까 문다혜 씨가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태어나가지고 술집 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술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 본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고 술 잘 못 마셔서 그러는데, 그런데 문다혜 씨는 도대체 나이가 40밖에 안 됐던데 뭔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술 내놓으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갖다 쳐가지고 식당 주인이 오히려 움찔해가지고 그냥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됐는가. 조금 더 참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참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뭐 조국 그 후보 대표는 뭐 아빠는 아빠고 뭐 딸은 딸이다, 딸은 다 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 또 빙빙빙 돌리던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럴 상황인가. 만약에 그 조국 대표가 그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다른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그 딸이 이런 행동을 저질렀으면 조국 대표가 퍽이나 가만히 있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중적 잣대 갖고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소신이 음주운전은 처벌을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때로부터 6년이 지났으니까 에이 뭐 이제는 음주운전 좀 해도 괜찮지, 뭐 우리 딸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이라도 밝혀달라. 그러니까 내 딸 문다혜가 이렇게 음주운전해서 무리를 빚었기 때문에 사과한다, 이런 건 기대하지도 않고요. 음주운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 그러니까 그 초범이라도 강하게 처벌돼야 된다라고 아직도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이라도 말씀을 갖다가 해달라.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행적들이 좀 확인된 게 있잖아요. 네네. 당일 뭐 7시간, 8시간 행적뿐만 아니라 캐스퍼 차량이 2번의 과태료를 받아서 압류를 당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차량, 캐스퍼 차량 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유했다고 하는 그 차량, 소렌토 차량, 나중에 문다혜에게 또 양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11번의 과태료를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이 소렌토 차량이나 캐스퍼 차량을, 특히 캐스퍼 차량을 뭐 타고 다녔다 이런 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 11번의 두 차량에서 11번의 과태료를 받았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다수의 사고나 주차 위반, 뭐 과속 이런 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상습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못마땅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음주운전이지. 뭐 그 우리 중에 과속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저 과속 해봤어요. 예. 신호 위반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저 신호 위반 해봤어요. 주차 위반 안 해본 적 있습니까? 저 주차 위반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과태료 많이 냈어요. 예. 여태까지 과태료 많이 냈다고요. 근데
꼬박꼬박 그때 제때 기한 넘기지 않고 냈기 때문에 아마 제 차에 뭐 압류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그 논점을 갖다가 흐리는 게 저는 못마땅했어요. 아니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과속 좋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 뭐다? 음주운전이다. 더군다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면 그러면 저렇게 사고가 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도 비난이지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저런 식의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런데 또 이야기 계속하다 보니까 생각이 또 조금 바뀌었어요. 왜 그래요? 바뀌었느냐? 예. 과태료를 10번 넘게 냈다는 거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과태료 언제 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3가지예요. 과속이거나 신호 위반이거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다? 주차를 위반한 경우에, 이 3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문다혜가 저 캐스퍼를 어디에다가 주차했습니까? 주차장에 주차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길거리에다가 불법 주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단속 나왔으면 저것도 또 과태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그런데 토요일 저녁이고 토요일 밤이고 하니까 설마 구청이나 뭐 나와가지고 단속하랴 해가지고 거기다 놨던 건데, 근데 그 식당이 되게 유명한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딘지 쫙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딱 봤더니 주차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태원 잘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태원 식당 중에, 레스토랑 중에 뭐 강남이나 아니면 시외나 뭐 이렇게 다른 데처럼 널찍널찍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식당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거긴 오래된 그러한 그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식당도 주차를 안내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근처에 큰 주차장이 있는데, 큰 주차장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하면은 주차비를 보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1시간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아 이게 식당이 어디야? 처음 가본 사람이라고 하면 대충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들러가지고 그 뭐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저부터도 제일 궁금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 먹는다고 할 때 주차장이 없는 데다가 예약하면 막 짜증이 확 나요.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다음에 시간이 한 20분 정도는 먼저 가야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큰 빌딩에 그냥 있는 식당으로 가는 게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낫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마찬가지로 문다혜 씨도 차 가지고 갈 거니까 주차 어떻게 되지? 아 안 되네. 그럼 어디다 해야 되나? 아 옆에다가 하든지. 또 아주 친절하게 뭐 그걸 해놨어요. 거기는 1시간만 주차비를 주니까, 만약에 오랫동안 주차할 사람은 조금 멀더라도 어디에다가 주차해라? 용산구청에다 주차해라. 용산구청 주차장 꿀팁인데, 저도 거기다 많이 주차를 해봤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에 주차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1시간 정도만 밥 먹고 빨리 일어날 사람은 여기에다가 하면 우리가 주차비 대신 내주니까 여기에다가 가까운 데다가 하시고, 그게 아니고 문다혜처럼 7시부터 새벽 뭐 2시 3시까지 그렇게 7, 8, 9, 10, 11, 12, 1, 2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할 거면, 그러면은 그 저렴한 용산구청 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조금 걸어와라, 이 이야기까지 친절하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다혜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운 데 주차했습니까? 아니에요. 용산구청에 주차했습니까? 아니에요. 야, 진짜 얌체같이 식당 바로 앞에다가 딱 대놓고 거기에다가 주차비 아끼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고요. 아니 과태료 나왔으면 그거 다 빨리빨리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납부를 갖다가 안 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뭐 밖에서는 안 셉니까? 지금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됐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정권에다가 과태료 납부하기 싫다 해가지고 압류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냥 끝까지 버티겠다 이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문다혜 씨는 자기 아버지 문재인 씨가 대통령 하고 있을 때부터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주차 위반해가지고 그때부터 과태료 이제 이만큼 날라왔을 거고, 그 중에 한 10몇 번을 갖다 끝까지 개기면서 안 내고 있다가 압류까지 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제가 저 캐스퍼를 광주형 일자리 제일 넘버원으로
제 1호 차량으로 캐스퍼를 받았다. 그러면 저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거 귀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그 다음에 그 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딸 다혜한테 차주면 어떻게 된다? 맨날 끌고 가가지고 그 어디 긁고 온다, 어디 망가뜨리고 온다. 소렌토 보니까 알겠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딸이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이지만 걔한테 차를 주면은 차가 망가지는데 다른 차를 떠나가지고 그냥 소렌토는 망가져도 돼. 그런데 캐스퍼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1호 차니까. 내가 대통령으로서 1호 차로 이렇게 받은 거니까 이거는 진짜로 또 사람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고이고이 아끼면서 그 아빠 나 저 캐스퍼 타고 갈래. 왜냐하면 차가 작으니까 나 소렌토 너무 커가지고 막 박아. 그러니까 나는 캐스퍼 타고 갈래. 그래도 다해야 안 된다. 이 차는 정말 좀 아껴야 되는 차란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어서 캐스퍼는요 일개 경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냥 싸구려 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데 G80 일렉트릭을 갖다가 나라에서 아주 1억짜리를 갖다가 1억 몇백만 원짜리를 갖다가 딱 줬는데 타보니까 당연히 좋겠지. 캐스퍼가 좋겠습니까? G80 일렉트릭이 좋겠습니까? 저 같아도 G80 일렉트릭이 좋겠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 타고 다니고 이건 뭐 애물단지 같은 거니까 뭐 다해가 끌고 다니면서 뭐 긁든 말든 뭐 사고를 내든 말든 그건 상관없다. 이런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광주형 일자리 1호 차를 갖다가 폄훼하는 거는 광주형 일자리가 그야말로 쇼였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캐스퍼를 저렇게 일개 경차로 취급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문 대통령이 이렇게 캐스퍼 딱 타고 그럴 때 다른 건 몰라도 참 저 문재인 정권이 쇼는 잘하네. 쇼는 잘한다.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쇼 저런 건 정권에? 필요하다. 눈에 딱 보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G90, G80 일렉트릭 이런 거 아니고 캐스퍼 같은 경차를 갖다 딱 타신단 말이에요. 그다음 어쨌든 공언했잖아. 나 대통령 끝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면 나 이런 경차 타고 다니면서 서민 코스프레라도 할 것이다. 코스프레라도 해야지. 서민 코스프레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런 건 진짜 참 잘한다. 그냥 얄밉게 잘한다. 그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와 같은 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국민들 뒤통수를 갖다 아주 그냥 대차게 때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을까? 문 대통령도 그렇고 문다혜도 그렇고 참 너무 이렇게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문 대통령 뭐 이렇게 그렇지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랬던 저조차도 속이 상할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쇼 얘기하니까 저 김주경님이 쇼에 달인 문시를 이렇게 해주는데 쇼하면 그 안에는 탈원전 쇼, 남북 평화 쇼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캐스퍼 쇼가 나오게 생겼네요. 근데 그거는 쇼가 아니죠. 예. 탈원전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킨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쇼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쇼는 봐서 재밌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잖아요. 예. 하지만 탈원전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하고 있어요. 탈원전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쓸데없이 태양광 같은 거 하지 않고 원자력에 집중했었으면 지금 전 세계가 탈원전 한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앞서갔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대북쇼는요. 그건 쇼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한테 우리 국민들 개개인한테 목에다가 칼끝을 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 캐스퍼 같은 거는 그냥 쇼예요. 왜냐하면 뭐 그거는 그래 뭐 대통령이 서민 자동차 타고 다니면 경차 타고 다니고 그런 모습 허허하면서 털털한 모습 보여주시면 뭐 마음이야 따뜻해지겠지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갖다가 느끼는 거 그 정도이지 뭐 대통령이 캐스퍼 타는지 전직 대통령이 캐스퍼를 타든 G80 일렉트릭을 타든 내 삶에 무슨 뭐 특별하게 그 관련이 있습니까? 내 기분만 조금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런데 탈원전이나 이 지금 국방과 관련 안보와 관련된 거는요. 이거를 일개 쇼로 치부할 수 없다. 그걸로 인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 톡톡하게 치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문다혜 씨 음주운전 치사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먼저 다뤄봤는데요. 문다혜 씨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문다혜 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죠. 그 변호인이
지금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초 특히 주말에 소환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용산경찰서가 왜 뒤로 늦추는지 늦출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빠르게 소환 조사를 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다혜 씨 소식 먼저 전하고요. 오늘 본래 다루려고 했던 이 소식, 이 대담 진행해 보죠. 뒤에 이제 백스크린에 있습니다. 국정원 요원 사망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국정원 요원의 숙명인가 이런 문제도 한번 다뤄보겠고요. 문영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헌재 마비와 관련해서 질타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요원 사망 사건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탈북 경로를 개척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도중에 사망했다 이게 알려졌습니다. 네팔에서 사망한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 국정원 요원들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에서 국정원으로 이직한 정예 요원들인데요. 그 정예 요원들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팔에 갑자기 홍수 사태가 발생해서 사망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망 보면서 여러 가지 좀 가슴이 아리기도 하고 국정원 요원들이 당하는 그런 숙명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우리 국민들은요, 저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그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국정원 요원이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 3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정확한 신상은 제가 몰라요. 하지만 30대 정도 되는 그 장래가 창창한 구말리 같은 그런 분들이 멀리 한국도 아니고 가까운 데도 아니고 멀리 네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순직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군에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707 특수임무단인데 이 707 특수임무단이 언제 창설됐느냐? 1981년 4월 17일에 창설이 됐대요.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그렇게 혼란하고 그럴 때 창설이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역사에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88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86 아시안 게임 특히 88 올림픽을 그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이 뭘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느냐? 북한이 올림픽 그 기화로 해가지고 테러한다. 70년대에 뮌헨 올림픽에서 테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바로 제가 저기 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서울시청 기준으로요. 그 휴전선까지 30km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냥 마음 먹고 밟으면요 1시간도 안 걸려요. 바로 그 위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평화롭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불과 30km 정도 위에 그때 군인들이 총 들고 포 들고 핵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어느 정도 좀 북한이 굉장히 그냥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86년, 88년 이럴 때에는 북한에서 이 올림픽 방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 707 특수임무단이 대테러 특수부대로 변신이 된 거예요.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2007년도에 샘물교회에서 선교하러 간다고 아프간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그 샘물교회 그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인질로 잡혔잖아요. 그때 마쿠에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쳤던 부대가 이 707 특수임무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굉장히 여기 707 특수임무단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 진짜 그 용사들은 장병들은 목숨 내놓고 전방 저 같은 사람이야 군복무할 때 저기 그냥 방위가 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래도 M60 사수 들었다 내가 M60 사수 좀 쏴봤다 이러고 있는 거지만
여기 707 여기 특히 이제 이분들이 순직한 이분들이 부사관 출신이라고 하던데 진짜 몸으로 사선을 막 그 넘나들고 있었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 샘물교회 사건 때도 707 특수임무단이 누구랑 같이 일을 했느냐? 국정원하고 같이 일을 갖다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7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국정원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평생 내가 국정원 요원 해야지라고 하면서 네팔에 갔다가 네팔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을 갖다 했느냐? 북한 사람들이 그 이제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그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는 게 그런데 네팔에도 그러한 탈북 루트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개척하다가 네팔에서 어마어마한 그 홍수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휩쓸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애도의 마음과 그다음에 감사의 마음과 그다음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뭐 그 뭐죠 뭐 세월호 때 그때 이제 희생당했던 우리나라 진짜 꽃다운 그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 유족들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보상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그 우리 국가에서 정말로 작심하고 이런 분들은 정말로 그 어찌 됐든지 간에 이 희생에 대한 보상은 그 누구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블랙 요원으로 그 이름도 없이 그냥 그 산화해 간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북한하고 교전이나 뭐 이런 그 상황에서 전사한 우리 그 국군 장병들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해 주지 않으면요. 그러면 국가가 존속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보거든요. 지금 뭐 주가 올라가고 뭐 국민소득 올라가고 뭐 좋죠. 저도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잘 나가고 하이닉스도 잘 나가고 현대차도 잘 나가고 다 좋은데 그런데 안보가 무너지면요. 몇십 년 동안 이루어놓은 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안보를 최전선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지금 요번에 이제 돌아가신 순직하신 이런 분들 아니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보상을 넘치도록 해줘야 된다. 다른 정권 몰라도 윤석열 정권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금이라도 해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넘치게 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앞서 보니까 지훈 룬님이라고 하는 분이 도배를 하던데 허위사실 유포 문제도 있지만 도배는 하지 마세요. 그 삭제를 할 수 있으면 삭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직 사건이 발생하면 국정원은 공식적 입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원 규정에 따라 인사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요원들은 순직 시에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했는지도 밝히지는 않는데요. 일부 이 사항이 지금 알려져서 확인된 것인데 이 국정원 요원들 순직 시에 이런 사항들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건가요?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 이분들은요, 예. 뭐 국정원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그 군의 특수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은 자신의 목적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그게 뭐냐?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이름이 공개가 돼서 우리 부대가 우리 그 국정원이 하려고 했던 그 그 미션을 그 작전을 그 숭고한 뜻이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겠습니까? 의미 없는 죽음이 되어버리잖아요. 나는 죽더라도 내가 탈북 루트를 개척해가지고 그 탈북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민중들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NL들은 우리 대학 다닐 때 그렇게 민중 그러더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민중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보이지가 않습니까? 남한에 있는 민중들만 뭐 이렇게 핍박당하고 뭐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국정원에 뭐 이런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래 내 한 목숨 바쳐진다고 하더라도 루트가 개발이 돼서 이걸 통해서 100명, 20명, 뭐 100명, 200명, 1000명 그런 사람들의 생명이 담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갖다가 잘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번에 순직한 그 두 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와 굉장히 다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희생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국정원 1급 출신의 한 인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일천 카톨릭 관동대 교수인데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국가를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는 이 일을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했다. 휴민트망을 여럿 만들고 성과도 냈다. 영화 공작의 모델이 된 암호명 흑금성처럼 공작원을 만들고 정보를 수집해오는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보안상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운영되는 공작들도 있다. 국정원 요원, 앞서 이제 블랙 요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 이렇게 저도 이제 공작뿐만 아니라 아이리스라든가 이런 것들 영화를 보면 이 블랙 요원들 활동 나오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활동 이런 걸 보면서 아 국가의 존립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 가끔은 그런 걸 다시 생각해 보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최근에 가장 활약하고 있는 그러한 정보기관이 어디입니까? 모사드잖아요. 예. 저는 모사드 보면서 야 진짜 소름이 쫙쫙 끼친다. 그 삐삐 테러 저는 그거 굉장히 비인도적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삐삐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예. 그 중동의 아랍 국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랍 국가들로부터 이제 그 살아남기 위해서 모사드라고 하는 곳이 그 정보 기관이 그 삐삐 테러하기 위해 가지고 10년 넘게 그거를 다 작전을 짜고 시간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번에 문제가 딱 되니까 그걸 갖다 공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공격하는 거 보세요. 이란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다음에 야 진짜 전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전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게 에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수백 발의 포탄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거의 다 요격하잖아요. 아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사실은 그 강한 나라냐? 정보기관이 강한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인간 그 세상살이라고 하는 게 뭐 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중국은 안 그러겠습니까? 러시아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정말로 바보같이 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보기관을 이렇게 손발을 갖다 꽁꽁꽁 묶느냐. 아니 세상에 그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간첩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정신 나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 또 이런 정신 나간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느냐? 김정은이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한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동포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남한은 제1의 적대국이다. 그 다음에 남한하고는 통일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기휘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컨대 조선시대 때 임금들 이름이 그 외자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예컨대 조선시대 때 임금 이름이 어떤 왕이 이진이었다고 치면 진이란 말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금기어가 됐다고요. 그래서 실수로 그거 쓰면은 뭐 곤장 맞거나 심지어 사약까지 맞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기휘가 되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통일이다.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도 거기에 맞장구 쳐가지고 우리도 통일할 필요 없다. 두 개 국가로 살자.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배경을 갖다가 쫙 깔면서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의 그 대공 수사권을 박탈을 갖다 해서 간첩들이 활개치는 나라가 되고 있어. 진짜 김정은 위에서 니네 자꾸 그러면 우리 나 힘들어 죽겠거든. 그러니까 나 무슨 짓 할지 모르겠거든. 나 핵을 갖다가 쓸지도 모르겠거든. 왜냐?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하나의 민족이 아니다는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한민족인 대한민국에게 쏘려고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까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핵에 대한 그 목적은, 핵을 만드는 목적은 자위용이고, 만약에 쏘더라도 누구한테 쏘겠다? 미국에게 쏘겠다. 그러니까 미사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 논리는 하고 있었는데, 김정은 때 와서는 이젠 더 이상 체면 차릴 그런 경우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이제 솔직히 이제 깨놓고 이야기할게. 대한민국도 우리 적이야. 그 다음에 나 기분 나쁘면 핵도 쏠 수 있어. 동포가 아니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갖다가 뺀다? 힘을 갖다가 10배, 100배를 갖다가 더 그 집어넣어도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참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인지 참 깝깝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국정원의 무력화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국정원이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실은 이제 원장을 시작으로, 국정원장을 시작으로 주요 보직 인사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좀 몸살을 겪는데 특히 심했던 때가 있죠. 김대중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2017년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수백 명의 인사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됐습니다. 200명 정도가 수사 대상이 됐고요. 그중에 46명이 기소가 되는 전례 없는 초유의 상황이 됐죠. 국정원 TF가,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졌고요. 문재인 국정원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권이 이제 교체될 때마다 조직이 흔들린 부작용은 일부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는 아예 국정원에 있는 핵심 요직에 있었던 전 정부 인사들 다 극단적으로 처벌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아까 이제 국정원의 무력화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런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걸로 인한 그 부작용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부작용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인가? 저 같은 사람은 몰라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이 부작용을 이미 실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이냐? 최일선에서 간첩들과 싸우고 있는 국정원에 있는 직원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국정원 분들,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뭐 전직 현직 여러 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훈 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반감을 넘어서 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뭐랑 똑같냐면요, 이성윤 의원이 검찰에 똥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뭐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망신 주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휴민트라고 하는 거, 지금 지난 정권 통해 가지고 휴민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 지금 휴민트 그 라인이 그 붕괴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다시 까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 화요일에 GP 말씀하셨잖아요. 예. GP를 갖다가 복구하는 게 그게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비용을 떠나가지고 제대로 된 GP 다시 만드는데 갱도까지 다 파괴됐으니까. 그거 뭐 이게 뭐 서울이나 어디나 이런 한복판에서 무슨 공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휴전선에서 공사하는 거니까 얼마나 조심조심하게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GP가 붕괴된 것보다도 휴민트가 붕괴가 된 게 우리나라 안보에 굉장히 아주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가 아니고요. 그냥 되어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뭐 어쨌든 이게 하나의 그 실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걸 다시 회복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그 생각이 드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는 옛날같이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또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할까? 괜히 지금 휴민트 재건하려고 했다가 정권이 또 바뀌어가지고 누가 휴민트 재건하라고 그랬어? 당신이 한 거야? 그럼 뭐 이거 뭐 직권남용 아니야? 이거 무슨 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걸리면 어떡할까? 일 안 하면은 뭐 일 안 하면 저도 편해요. 저도 일 안 하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만고땡 하고 싶어. 저도요, 서울보증감사 가고 싶다니까? 그러면은 뭐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좀 보다가 기사가 딱 와가지고 감사님 출근하실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사가 운전하는 G80 타고 종로에 딱 나가가지고 뭐 신문 좀 보다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점심 뭐 이렇게 또 약속해가지고 법인카드로 싹 긁고 만고땡하면 저도 편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요원이라고 해서 만고땡하는 게 싫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하고 현실을 아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의욕이 확 꺾여 버렸으니 그러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인한 그 부정적인 효과는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전부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진짜 다 잘 아셔야 된다, 그 생각 듭니다. 예. 자, 국정원 요원 두 분이 네팔에서 사망을 순직한 일이 벌어졌죠.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과 함께 국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대공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후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휴민트가 사라지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현황에 처해 있는지, 이스라엘 모사드는 또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런 것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